몇십억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르신 한 분당 50만 원씩 보시면 한 달에 그래도 한 1,500 정도? 1년에 1억 5천 내지 거의 2억을 갚는 거죠. 노인 요양 사업은요, 앞으로 장기간 30년 내지는 40년 받습니다. 한 달에 약간 300이 넘대요. 이게 말이 그냥. 왜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났을까요? 돈이죠. 돈이겠지. 왜 그랬을까요? 돈벌이 진짜 뭐예요? 나이트클럽 다니시고, 여행 다니시고. 국가에서 주는 돈 노인을 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 먹고 가면 안 되죠. 그 돈은 눈먼 돈이라고 먼저 본 사람이 먹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 왜 남집에 들어왔을까요? 정신적 허락 발팍하지. 자. 경기도 성남시의 한 노인요양원. 박성진 씨가 어머니 면회를 왔습니다. 또 안 열어주는구만. 에? 작년 6월 갑자기 폐업을 통보하더니 문을 걸어 잠근 요양원 측. 아니 문을 열어달라고 여기. 뭐가 안 돼 안 되구나. 한 차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3년 전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이곳에 모신 후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왔다는 성진 씨. 밤에 잠 어떻게 잤어? 아니 이거 저 꿈 안 꿨어? 안 꿨어? 요즘 그는 어머니의 거취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요양원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 이후 150명이 넘는 노인들 대부분이 다른 요양원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제는 성진 씨 어머니를 포함 단 3명이 남아있을 뿐 이 요양원을 떠나면 어머니를 어디로 모시고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거기서 또 옮기면은 뭐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이제 적응하는데 1년을 고생해야 되는데 그 적응을 못하면은 돌아가시는 거더라고 알고 봤더니 7월 중순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내가 아는 것만 지금 4분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한테는 그거 가지고 옮기면 그만이지만 하겠지만은 그 지금 저희 어머니나 지금 어른들한테는 생명줄하고 관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아무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지만 이미 정원이 꽉 차 옮길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 계약 기간이 1년 반 넘게 남아있어 이런 일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약 기간이 있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고 이제 대물어 봤을 적에 거기에서는 사유재산이니까 나가라. 나라에서 비용을 받잖아요. 예. 그럼 공공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왜 따져서 한번 물어봤다고 했더니 이유 없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요양보호사 60여 명은 5개월 넘게 천막 농성 중입니다. 그들은 요양원 폐업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직원들이 노조를 만든 직후였다는 겁니다. 노조 가입했는데 문을 닫는다 하면 다 하는 말이 참 엄청 해먹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린 게 많아서 저렇게 문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요양원이 비리를 덮기 위해 폐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양원 대표 김 씨의 석연찮은 행동이 의혹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최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녔다는 요양원 대표 김 씨. 매일 크고 타고 다녔죠. 하여튼 벤츠도 일반 벤츠보다는 조금 사이즈는 큰 거였어요. 과연 그가 탔던 차량의 가격은 얼마일까? 취재진은 해당 외제차 매장을 찾았습니다. 차량 가격은 얼마 정도? 1억 8,700. 현금이 5천이 기본이고 그죠? 네. 한 350만 원대로 들어가죠. 아, 월 350만 원. 예. 한 달 리스비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수준. 그런데 사비로 낸 게 아니었습니다. 2017년 경기도청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내역에 따르면 3년간 외제차 이용 대금 7,700만 원 가량을 요양원 운영비에서 충당했다는 것. 규정상 대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5년간 약 2억 3천만 원의 급여도 챙겼습니다. 요양원 대표 김 씨가 유흥비 등 사적으로 쓴 돈도 약 1,800만 원. 그중에 나이트클럽 비용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쌈짓돈처럼 꺼내쓰다 감사에 적발된 운영비는 총 3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다 너무한 거죠. 뭐 차량 이수에서부터 그걸로 골프 여기 너무 안 한 거 있어요. 지금 골프 치러 다 가고. 너무한 거지. 뭐든 그래. 그런데 취재 도중 제기된 더 심각한 의혹.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워 요양원에서 15분 거리의 내과로 향하는 이진주 씨. 그녀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먹던 약 대신 이곳 내과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복용한 후 몸 상태가 확연히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처방전을 뺄 거 다 빼고 했는데 지금 진짜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웃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머니 상태가 그동안 가면 맨날 그냥 이렇게 정신 나가. 그냥 멍하니 얘기도 못 하시고. 치매를 앓고 있는 진주 씨의 어머니. 요양원에서 약을 먹을 때는 늘 잠만 자며 몸 상태가 나빴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선 어떤 약을 먹였던 걸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나 되네요. 네. 제일 하라는 건 저는 이 약을 이렇게 독하게 먹여갖고 이게 약이 아니라 더 독을 많이 저게 하는 것 같아갖고 그런 게 있네. 쇼크죠 저도. 진주 씨 어머니가 먹은 약은 무려 8가지.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이 맞는지 진주 씨 어머니를 직접 진료한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신경정신과 약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이렇게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재우기 위해서. 쿠에타핀정하고 케프라정. 이게 미쳐 날뛰는 정신분열증 환자들 약이에요. 이거는 좀 심해요. 신경정신과 병력이 없는 환자한테 쿠에타핀 저런 게 들어갔다는 거는. 저거 하나라도 들어가면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저런 게 들어가면. 간 기능이 나빠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면 유도제를 2종류나 쓰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방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노인들이 처방받은 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면 유도제를 거의 90%는 수면 유도제를 드신다고 봐야 돼요. 어르신들 중에 90%는. 누가 이런 약을 처방한 걸까? 확인 결과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최소 월 2회 방문 진료하는 의사를 둬야 하는데 이 촉탁의가 문제의 처방전을 썼다는 겁니다. 직접 해당 요양원의 촉탁의를 찾았습니다. 만나기를 거부한 그와 어렵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약도 처방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신경정신과 약이 줍니다, 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치매가 한 70~80%가 다 치매 환자예요. 선생님은 약 자체 내과 전문의신데 신경정신과 약을 모든 걸 다 완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신경정신과 병 자체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다 물어보고 공부하고 다 그것을 안 하고는 촉탁이를 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의혹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주 씨가 한 달에 한 번 지불한 어머니의 요양원 이용료 명세서. 이 명세서를 살펴보면 본인 부담금 20%, 공단 부담금 80%, 식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진주 씨가 요양원에 낸 돈은 한 달 약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요양원이 명세서에 드러나지 않는 돈을 받았다는 것. 식사를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으니까 영양차인데 나지르면 어떠냐. 한 10번 이상 될 거죠? 많이 맞은 것 같아요. 한 번 낼 때마다 얼마? 보통 최근에는 약값이 한 6만 원에다가 그게 뭐 5만 원이나 10만 원이 넘죠. 요양원에서 권한 것은 영양수액. 종류에 따라 1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더욱 이상한 건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도 안 되고 현금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다 현금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동생이 그거 갖고 왜 이체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걸 못하게 하고 한번 여기 사무원하고 싸웠다고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엄마를 맡긴 상황이니까 그냥 그런 거 불협화음 나는 게 안 좋으니까 그냥 항상 약자가 되니까 그냥 해된 대로 해고 그렇게 여직해왔죠. 영양수액의 정체는 과연 뭘까?
해당 요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녀는 진주 씨 어머니뿐 아니라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에게도 수차례 영양수액을 마쳤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장 많이 놓은 건 전문 의약품 위너프 페리주라고 합니다.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도 한두 끼 정도야 조금 지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이제 맞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맞춰주는 경우도 많았죠. 어르신 식사 못 하셔서 영양제 좀 놔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지 누가 안 돼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요양원 측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 보호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노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영양수액 위너프 페리주를 맞게 했다는 주장. 사무국장이 오더를 내려서 놔줘라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놔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거부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기가 책임지겠노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된 거죠. 원래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다 치워놨고. 보호자에게 돈을 청구하기 위한 용도로 썼다는 주사 기록 일지를 살펴보면 실제 위너프 페리주가 대부분입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쭉... 여러 종류의 영양수액 중에서 유독 위너프 페리주를 선호한 이유는 뭘까? 제일 비싸니까는 이제 그거를 제일 많이 놔줬죠. 페리주 주사 맞았을 때는 거의 한 13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이 돈 욕심이 너무 많으셨던 거죠.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리는 한 의약품 납품업체를 찾았습니다. 요양원의 약품을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어요. 그거는 왜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약사법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양원이라고 무조건 다 줄 수가 없고. 법적으로는 요양원으로는 전문 의약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약사에서도 이런 약을 병원이 아닌 곳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요양원의 전문 의약품인 위너프 페리주를 납품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 다른 도매업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요양원에 그럼 납품을 기존에 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 했었는데 요양원은 우리나라가 뭐 공무원이 뭐 어마어마하게 훌륭해갖고 거기까지 가서 쓰면 안 돼요. 요양원은 거기 뭐 어르신들 누워 계셔갖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쓰면 안 되거든요. 위너프 페리주를 한번 납품했다는 업체. 그 요양원은 대체 어디일까? 우리 옛날에 요양원 납품했던 데가 어디죠? 요양원이요. 이거 얼마예요? 3월 초반에 들어왔어요. 3790. 40790이요? 위너프 페리주 한 개의 도매가는 약 4만 원. S노인요양원에선 가격을 3배로 부풀려 1회 13만 원 가량을 받고 노인들에게 위너프 페리주를 맞췄던 겁니다. 2017년 투여 횟수는 총 104회, 약 9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미가 나잖아요. 그리고 완전 돈벌이 수단으로 저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요양원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유튜브를 통해 답변했습니다. KBS는 의사 처방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보호자들한테 현금을 받은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신지? 의사 처방 또는 어떤 의료 행위도 없음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의사 처방에 의해서 영양제 공급 시 이제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했고. 실제 의사의 처방이 있었는지 촉탁의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생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그 환자의 상태를 보시고 처방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 오면은 전부 다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로 처방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다 전화 오고. 왜냐면 굉장히 의사가 전화로 처방을 해도 괜찮은 걸까? 전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상으로도 당연히 불법이고요. 잘못된 점이 이런. 원장은 요양원 대표 김 씨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쓴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제가 100억 가까운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요양원을 시작했는데 펜션은 급여나 차량사회가 다안 됐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은 굉장히 부당하게 느꼈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적된 상황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한 건데 이렇게 뭐 부정, 수고비리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네요. 작년 7월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S노인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조사 3일째
갑자기 조사를 거부한 S노인 요양원. 결국 업무 정지 명령이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죄 없는 입소 노인들이었습니다. 1년 이상 계약 기간이 남은 데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요양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입소 노인 3명도 방송 이틀 전인 지난 1월 9일 모두 요양원을 퇴소했습니다. 이처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노인 요양원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비리를 은폐해온 노인 요양원이 있다며 우리에게 제보를 해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추적 60분이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수년간 일했다는 이들. 그들이 요양원의 비리를 밝히기로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직원이나 어르신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국고 보조금이 제 형제들의 사익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차려서 있기를 우리 거다. 너네들은 나의 노예다라는. 어르신들 상대로는 타협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리가 간호팀이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이 우선이었고. 1958년 설립된 Y복지재단. 양로원에서 시작해 1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자의 두 아들이 이사장과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 제보자들은 이 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노인들이 먹을 육류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무국장은 본인이 갖고 가고 집에 갖고 가고 이사장이 먹고 싶다 하면 여기에서 갖고 가서 또 드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모든 직계 가족들은 여기서 고기를 다 갖고 가는 거죠. 일부만 어르신들이 드시고요. 그 나머지는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분들이 다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두 사람이 고기를 빼돌려왔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해당 육류 납품업체를 찾았습니다.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육류 납품업자가 재단과의 거래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소불고기 180만 원치 사갔으니까 이거는 50kg 사갔네, 그죠? 그렇죠. 그럼 이 정도는 사가야 어쨌든 식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거 봐야 되죠.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계십니다. 5월달 어버이날 땐가 맞춰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걷는 거고, 초복된가 중복된 말복대 섞여 가지고 8월 15일이네. 예, 납품을 냈죠. 70마리네요. 70마리. 그런데 이외에 재단 측이 가져간 육류의 수량이 좀 이상했다는 납품업자. 키로에 12만 원입니다. 1kg에 12만 원. 예, 12만 원. 그럼 1kg 가져갔단 말입니다. 예. 1kg 가지고 80명, 100명 못 드신다 아닙니까? 수량이 요 수량이 1kg인 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2kg, 1kg. 그렇죠. 예. 안창살. 예, 안창살. 수당 5만 원치 해돌라 5만 원치 해가지고 포장해 그냥 봉지 담아가 주는 거죠. 이거는 재단에서 먹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고기 1kg의 양은 얼마나 될까? 직접 저울에 달아 확인해봤습니다. 요 정도가 1kg 넘습니다. 요게 1kg. 예. 삼겹살 1kg죠? 예. 요양원 입소자 100여 명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 만드는 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납품업자에 따르면 고급 한우 선물 세트도 사무국장이 주문해 가져갔다고 합니다. 20만 원 세트네요. 한우 세트를 구매한 시기를 살펴보니 공교롭게도 설날 직전. 갈비 세트 약 100만 원어치를 주문한 것은 추석 전이었습니다. 납품업자는 육류 선물 세트가 노인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의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대3, 한 8대2 정도 안 되겠습니까? 8은 개인적으로, 한 2는 그 노인분들. 그렇게 보면 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 노인들 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 먹고 가면 안 되죠. 재단 측이 사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육류값은 얼마나 될까? 2016년 Y재단의 육류비는 약 4,200만 원. 납품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중 약 80%인 3,300만 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셈입니다. 심지어 직원에게 고기를 배달해달란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이 사장과 사무국장. 직접 고기 배달을 했다는 직원과 어렵게 전화 연락이 닿았습니다. 예. 수시로 뭐 예를 들어서 김장 전화가 이 사람 고기 먹고 싶다 하는데 고기 좀
이사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집으로 좀 많이 배달하셨네요. 아니 차에 이제 박 원장은 차가 있으니까 박 원장 차를 실어주고요. 예. 이사장은 뭐 집 앞에 갖다 놔라 걔가 집 앞에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됐나 뭐 고기 내놔줍니다. 고기를 배달해준 직원에게 삼겹살 2만 원어치를 주며 생색도 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인데 갈 거를 그래 김장이 뭐 개인적으로 뭐 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개인 돈 좀 사는 게 오히려 뭐 얘는 알 거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 알 거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재단에 대한 비리 의혹은 또 있습니다. 매일 간식으로 나눠주는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달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일정액을 꼭 남기는데 어떤 식으로 남기는지 저는 모릅니다. 남기는데 그거를 제가 심부름해서 갖다 주는 거. 어디에다가? 김 국장 직접? 예. 재단 측이 유제품 납품 대금 일부를 가져갔다는 주장. 약 2년간 이 재단과 거래한 유제품 납품업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수금하는 금이 거의 한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순수 통장에 들어오면 뭐 2배로 들어온다 보면 되지. 160만 원. 내가 수금할 금액 외에는 다시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매달 160만 원 가량을 유제품 대금으로 주고 그중 절반을 꼭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겁니다. 유제품 납품업자가 바뀐 뒤에도 절반을 되돌려 받는 방식의 거래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걸 재단에 제출했다. 예, 김 대표한테. 후임 납품업자가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우유 납품 대금 차액을 전달했다. 사무국장 사무실에서 전한 적도 있으며 그 지시를 한 것은 사무국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재단이 노인들의 죽음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어르신이 사망을 하거나 이러면은 위에서 지시가 와요. 어느 정도 지정된 장례식장으로 보내라. 거기 가서 이제 이 어르신의 통장 상태, 일단 잔고 상태를 보고 거기에 걸맞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지. 그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특정하게 40%를 이제 장례식장 사장이 자기가 40%를 제시했다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드릴게. 장례 비용에서 최대 40% 가량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일종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주로 연고가 없거나 보호자들의 관심이 적은 노인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들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맡아 치렀다는 재단 측. 실제 장례비보다 많은 돈을 지불한 후 40%가량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우리에게 장례식장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남는 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별도금액 빼고 320만 원이잖아요. 제주 말고 140%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이 실제로 2017년 7월 요양원 통장에는 장례식장 사장이 약 152만 원을 입금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날 요양원이 장례를 치르고 지불한 장례비는 약 380만 원. 이 중 장례식장에서 152만 원을 요양원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총 금액의 40%입니다. 제보자들은 흔적이 남지 않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이 때문에 꼬리를 잡혔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노인이 숨진 후 제보자와 장례식장 사장이 나눈 대화에도 이 같은 얘기가 언급됩니다. 토탈 개수가 얼마지? 150을 언제 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으러 왔어요. 갖다 드렸어요. 사무실에 오셨어요?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관해 장례식장 사장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리베이트도 아니죠. 밥 한 그릇 먹으라고 돈 20만 원 준 게 리베이트입니까? 밥 한 그릇 먹으라고 1-20만 원 주신. 제가 쌤한테 일일이 이렇게 기고하고 대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전화 끊겠습니다, 선생님. 여보세요? 주신 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굉장히 씁쓸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약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장사의 목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계속 취하고 있는다 하는 게 솔직히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굉장히 씁쓸했어요.
10년 넘게 지속됐다는 재단 측의 비리 의혹은 그동안 왜 드러나지 않았던 걸까? 제보자는 재단이 족벌 체제로 운영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표의 부인 개인적으로 형수지만 형수가 우리 간에 있고 또 옆 간에는 형수의 언니가 또 거기에 또 반장으로 있고 또 식당에는 형수의 언니의 올케가 또 거기에 있고 복지실에는 또 원장의 아들이 또 있고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잘 보여야만이 1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으니 직원들이 뻔히 이게 나쁜 것이라고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는 빌붙을 동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재단 설립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은 첫째 아들. 요양원 원장은 외가 친척으로 허수아비일 뿐 사무국장으로 모든 돈을 관리하는 둘째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첫째 아들이 실질적으로 재단을 좌지우지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재단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Y재단을 직접 찾은 제작진, 전 이사장인 첫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저희들을 만나서 얘기를 물어볼. 저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원장님은 물어볼겠습니다. 아니 안 해요. 원장님 물어볼겠어요, 진짜요. 아니 여기 왜 남집에 들어왔을까요? 정식적 허락 발표하세요. 그러니까 자 가십시오. 저는 할 이야기 없다 하잖아요. 정언에 의하면 네? 원장님 집 앞에 고기를 누군가가 끌어줬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말 이랬습니까? 재단 측은 문을 잠그고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보자를 포함해 요양원 직원들은 재단의 비리를 바로잡아달라며 여러 곳에 수십 장의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저희들은 갈 데가 없어요. 청와대 신문고도 하면은 그 결과가 어디로 내려가면 관할구청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그렇겠죠. 보건복지부도 저희가 하니까 또 내려와요. 국가인권위원회 저희가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데는 전 기관을 제가 공공기관에 다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거는 시청구청에서 답변이에요. 구청시청이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구청시청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비리가 굉장히 눈덩이처럼 커졌는 거예요. 요양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계속된 민원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보자들과 함께 해당 구청을 찾았습니다. 안 하기로 안 하셨습니까? 이걸 보여주면 구청에서 직접 고발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고발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담당 아버지는 하신 말씀이 정의하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한번 해봐라. 이래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신 적은 있습니까?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세요? 네. 이 두 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항상 그럼 제가 전화 다시 줄게요 하고는 전화 안 주시고 항상 그러셨는데. 해당 지자체의 경우 담당자 한 명이 노인요양시설 30여 개를 관리 감독하다 보니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Y재단의 전직 직원들이 이들의 비리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Y재단의 전직 직원들은 육류비 우유값 횡령, 장례식장 불법 리베이트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검찰의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 진상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 하나를 접했습니다. 요양원 3년이면 빚을 갚는다.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원은 약 5,300개. 경기도 양주시엔 요양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로엔 노인요양원 안내판 여러 개가 눈에 띕니다. 이곳에 신축된 노인요양원은 무려 6개. 지금도 건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건물이 뭔 정도로 짓고 있는 거예요? 요양원이요. 다음 조성하는 거.
요양타운 인근에는 외관이 특이한 노인요양원들이 눈길을 끕니다. 숙박시설로 지어진 건물들이 노인요양원으로 개조돼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500명 단위로 돈 많이 안 들이고 기존 건물에 올릴 수 있으니까 바로 오픈할 수 있으니까 많은 시간 들이지 않잖아요. 소위 말해서 진짜 3년이면은 대출을 다 갚는다고 할 정도로 세를 얻어가지고 하다가 내가 본 사람들도 건물을 사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하나도 없이 자기 빈 털털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남은 거죠. 한금만을 났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엔. 노인요양원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란 겁니다. 그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창업교육. 3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 하지만 자리가 없어서 교육을 못 받을 정도입니다.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 중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있으면 했으니까 어린이집은 애들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4, 10년 뒤에는 애들 학준다. 그래서 미리는 확률고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린이집보다는 여기가 낫지. 훨씬 낫죠. 강사는 노인요양원 규모가 클수록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우리가 99명 정도 하면은 1년으로 보면은 6억 7, 8억이죠. 그거를 잉여금이 꽤 많이 남는다. 인건비를 가져가거든. 지금 최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답이에요. 최근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20%에서 20% 정도 생각을 하고 4월 2일 날 오픈하고 어르신들이 차고 넘치니까 제가 2호점을 작년 6월 달에 사가지고 11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2호점을 또 거기가 하니까 또 대기자가 또 넘친 거예요. 원장님은 저희 어머니, 1호점 원장님이세요. 그 다음에 2호점 원장님은 저희 또 이모. 이제 지금 여기가 3호점인데 3호점 원장님이 저희 와이프예요. 지금 4호점은 외삼촌이 투자해가지고 이제 외숙모가 거기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2017년 4월 1호점을 차린 뒤 불과 1년 반 만에 3개의 요양원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게 됐다는 가족. 대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남기에 온 가족이 사업에 뛰어든 걸까? 이 가족만 총 9명 들어갔어요. 3개점이니까. 그렇지. 네. 그 사람들 월급 많이 줘요. 우리 와이프한테는 너 월급 500. 재수한테 너 월급 500. 재수 씨 이제 뭐 25 여기지만 25, 6인데 꼬여서 월급 500. 쉽지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요즘같이 또 불경기.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들 할 일 하고 하면은 월급 꾸락꾸락 나오잖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거 주고 한 달에 그래도 한 2천만 원씩 제가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사실 돈이 된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돈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인터넷엔 노인요양원 매매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반 부동산과 다를 바 없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 가격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노인요양원. 그런데 매물마다 빠지지 않고 적힌 권리금 항목. 대체 뭘 뜻하는 걸까? 권리금은 보통 인당 1,000만 원을 좀 상관이 있는 그 1,000만 원 속에는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0이라는 거죠. 걔가 한 번 입주하면 거의 시설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잖아요. 노인요양원을 인수할 땐 권리금을 포함해 큰 비용이 들지만 이 돈은 금세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재 도중 만난 한 컨설턴트는 자신이 몇 년간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며 통계를 낸 것이라며 우리에게 문서 하나를 내밉니다. 인기가 제일 많은 게 29배대예요. 29명을 수용하는 노인요양원을 운영했을 때 예상 수익이 계산돼 있습니다. 먼저 국고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그리고 식대를 합한 금액을 매출로 잡습니다. 각종 인건비와 운영비, 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이 지출입니다. 총 매출에서 지출비를 뺀 한 달 영업이익은 1,670만 원가량. 여기서 1,500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낳고 싶어도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1,500원 남는. 근데 왜 안 낳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한 5억 정도가 있습니다. 대출받 남은 금액이 1년에 한 1억 5천 내지 거의 2억을 갚는 거죠. 월 영업이익을 노인수로 나눠 계산해보면 노인 한 명당 약 50만 원이 남는 셈. 게다가 컨설턴트는 우리에게 돈을 남기는 꼼수도 알려줍니다. 저희 그 요양원에 21분 계시거든요. 21명 중에서 1년을 계시는 분이 3명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400만 원, 한 500만 원씩 퇴직금이 들어가요. 근데 이분들이 1년 다 있으면 그 돈이 그 돈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만은 그분이 그만두잖아요. 그 돈이 운영자금은 다시 들어와. 이직률이 높은 요양보호사들의 특성상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잉여금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에겐 부실한 음식을 제공하고 보호자들이 낸 식대를 빼돌리는 일은 노인요양원의 공공연한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운영비 식자료비 남으면은 보호자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것도 감사받으면 걸리면 이것 다 토해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냥 막 지켜요. 근데 지침이에요. 지치면 지키라는 것이 이렇게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식대를 갖다가 운영비를 썼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일단 같이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한 창업교육 업체는 버젓이 가짜 영수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편법까지 전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렇게 또 교육생을 보내주고 그렇게. 잉여금이 1,300, 1,500이 남으세요. 지금 가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형을 따가다가 인터넷에 따라가지고 1년 가서 한 1억 쌓이면은 인터넷에 따라가지고 영수증 처리해서 그걸 조사하지는 않으세요. 어르신이 없는 데 있는 것도 했다. 그거하고 직원이 없는 데 있는 걸 했다. 이거 아니면은 거의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에요. 잉여금 가져가다가 인터넷으로 떨든 아니면 업자가 매달 회계정리 영수증 처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 말씀에. 조그만 그 전문가는 노인요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하나의 복지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면 이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시설비 포함 노인 한 명당 권리금 1,000만 원가량. 마치 아파트 평수 따지듯 수용 인원에 따라 가격이 매겨져 사고 팔리는 노인 요양원.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노인 요양원 대표는 수용 인원 80명이 넘는 노인 요양원을 운영해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돈으로 노인 요양원 2개를 사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포부를 밝혔습니다. 너무도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한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요양원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현행법상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심지어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요양원 수가 급증하면서 제도적 한계를 악용한 각종 비리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광주 남구의회 구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최 씨.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3년간 무려 4억 9,700여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벌이다 적발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2년여에 걸쳐서 4억 3천만 원 정도를 부당 수령한 내용이고요.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최 씨가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 10여 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약 4억 4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 씨가 거짓으로 청구한 인건비 내역 중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4월부터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2년 정도. 그럼요. 2년 동안 계속 그러죠. 예. 받아갔네요. 예. 2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월급을 타간 사람은 누굴까? 여기 요양원 같은 경우는 대표자 남편이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지만 대표자와 남편은 그 요양보호사 업무를 실질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시 그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대표였죠. 예. 그럼 2016년 이전에는 혹시 근무를 하셨나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매일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뭐 업무를 보시고 그러면 하루 종일 계셨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야겠죠. 사업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후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한다는 최 씨의 남편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최 씨의 남편과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셨나요? 근무 시간이 내가 그때 당시로 해서 내가 얼른 기억에 지금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가 통례적으로 나가서요. 8시에 이제 밥 먹고 8시에 내가 출근하고도 그러니까. 그러면 24시간 일하시는 거잖아요. 24시간 얘기한다기보다도 낮에도 제가 사실은 개인 사업을 해요. 저 개인적인 사업이에요. 예. 하다 보니까 낮에 피곤하면 내가 한 시씩 자고 그랬다고 내가 사무실에서. 그럼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만 자고 계속 근무를 내가 하셨다고요? 원래 잠은 좀 없는 편이에요. 요양원에서 밤새 눈 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녁에는 같이 할머니들 다 점검해놓고 한 수씩 자고 문 잠가고 자고 그러죠. 하지만 경찰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이 사용했던 휴대폰 같은 것을 전부 다 추적을 해서 그 근무 시간대에 그 요양원에 이치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일을 봤는지 그런 걸 다 면밀히 다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거의 없었죠, 시설에. 그렇다면 두 번이나 비리가 척발된 노인요양원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요양원은 상호가 바뀐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원 신고 필증을 확인한 결과 상호만 바뀌었을 뿐 원장은 여전히 최 씨였습니다. 운영 상황은 어떤지 직접 내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엔 10명의 입소자가 있는 상황. 원장님 어디 가셨대요? 아, 외출 가셨다고? 원장 최 씨는 근무 시간에 어디를 간 걸까? 여보세요? 요양원에 언제 오시나요? 내가 모임을 끝나고 가야 되는데 전화를 오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해요. 아, 저희들은 늦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원장님 차 맞나요? 4시간 후에야 최 씨와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드려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2번 이제 영업 정지를 당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원장님 이름으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 보죠? 없습니다. 제가 행사 고발에 돈 묵지 않았으니까. 부당 청구권으로 4억여 원의 돈을 환수당했다는 사실이 억울하단 최 씨.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소송 제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가다하니까 국가에다 한원 좀 해주라. 나는 너무 가다하다 억울하고. 남편분이 정상적으로 일을 안 하셨었는데 일을 한 것처럼 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무엇이 일을 한 것처럼 해요? 내가 몇십억을 몇백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보호사는 마음을 했으니까 관심 갖고 하는 거지. 그걸 갖다 했네 안 했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죠. 보셨냐고요? 기장님이 보셨냐고. 부당 청구라고 말씀을 하셨어. 제가 뭐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저지 하겠으면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으신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8시간을 못했죠. 그런데 왜 자꾸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시간을 다 못 채웠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건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2번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걸까? 해당 지자체 담당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요.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예,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3일째부터는 이제 그 채용 취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름으로 못해요. 현행법상 급여 부당 청구로 적발될 경우 2번까지는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 3번 걸려야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삼진아웃제란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런 경우는 가차없이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 여기 정지 처분을 내려서 어르신 여기 문 닫으니까 어르신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경우에 가실 곳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사실은 비리를 아는 경우에도 그게 우려가 돼서 정지 처분을 오히려 엄격하게 내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돼요. 2017년 경기도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 노인요양원에서 수억 원대의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도 행정처분은 전부 다 시정 요구에 불과했습니다. 규정상에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조치하는 규정이 약해서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고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약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제도 개선 건의 같은 것도 했어요. 운영비 사적 사용 등의 비리가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을 보면 2회까지는 모두 개선 명령뿐 규정 자체가 약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허술한 규정마저도 적용할 회계감사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것은 한 번도 10여 년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충격이죠. 세금이 투입됐는데 감사를 안 했다. 이건 참.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비리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장기요양 서비스 차원에서 이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들은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도 있지만 이걸 충분히 용인하고 받아내주는 이 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정책의 허점과 맹점에서 저는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국이죠. 공화국이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건 부당 청구 조사. 의심스러운 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매년 합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8년 10월까지 685개의 노인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무려 90%에서 부당 청구가 적발됐고 총 금액은 130억 원에 달합니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당 청구액 1억 원이 넘는 노인요양원이 15개, 6억 넘게 부당 청구를 하다 걸린 노인요양원도 있습니다. 해당 노인요양원은 어디일까?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분명한 개인정보인데 나갈 수가 없겠죠. 상대방이 만약 개인정보 관련해서 저희한테 걸리면은 저희 그거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확인 결과 거짓 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법에서는 공표를 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공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고. 비리를 저지른 노인요양원의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는 등 허술한 제도.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지자체에서도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좀 문제의식도 생기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재무회계 규칙도 올해 5월에 적용이 되고 있고 2012년 8월에 적용된 것도 막 모르고 막 엉망진창 하던 것도 지금 다 잡아서 개선명령, 시정명령 하라고 하고 있고 하니까 지금 이런 과도기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10년. 요양원의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하며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돈만 쏟아붓고 관리를 하지 않아 질적 성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시설에서 어르신들도 모시고 있고 동시에 본인들이 고용한 요양보호사를 계속 목을 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지도 관리 감독하고 운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손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외부의 전문 회계 감사를 받게끔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가져가게 되면은 아마도 그 부당한 그런 행위들을 할 여지가 굉장히 감소하게 될 거고요. 연간 2조 9천억 원 가량의 국민이 낸 보험금이 투입되는 노인요양원.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전국 단위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 가능했던 노인요양원이 지정제로 바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등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자격을 검증해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회계감사 등을 통한 관리 감독 조항은 여전히 빠져 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책임 방기와 일부 노인요양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생애 마지막 순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노인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어선 안 될 겁니다. 노인요양원이 복지라는 본질을 되찾을 때까지 추정 60분이 냉철한 눈으로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추정 60분에선 선수 시절 겪은 성폭력과 관련한 전 현직 빙상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추정 60분에선 청소년기에 자해를 하셨던 분이나 청소년 자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부모, 선생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